발로선 칙칙한 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읽는 남자 이주호 앵커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지난 시간에 이제 아마 영상 말고 팟캐스트로만 들으신 분들은 손정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들으셨을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여기서 약간 연결이 되죠? 예, 그 전에 그 팟캐스트 방송할 때 네. 손정희라는 화두를 그때 왜 던졌는지 이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는지. 했으면 좋겠는지. 예, 그게 뭐 이제 그분들이 무슨 얘기 했는지 뭐 제가 알 수 없지 우리가 알 수 않겠습니까? 없으니까. 뭐 도청기를 달 수도 없고. 네네. 그 정도 인물들이 모였을 때 나왔던 얘기라면은 정말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 그분들은 뭐 그냥 좀 뭐 날씨가 좋다, 뭐 애는 잘 크냐, 그러고 뭐 갔겠어요.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했겠지만 아, 네네. 그거보다 좀 더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뭐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는 했겠지만 잠깐 이런 그 상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상상이라는 거는 딱 키워드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형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예. 사실 어벤져스라는 이름만 들으면 정말 대단한 히어로들이 예. 다 같이 뭉쳐서 지구를 구하는 거죠. 세계 최고의 히어로가 되는 그리고 이제 우주에서 온 나쁜 악당을 무찌르는 물리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네.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손정희라는 사람이 소프트뱅크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소프트뱅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예. 네. 그냥 손정희라는 인물이 그럼 소프트뱅크가 은행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게 생각할 만도 한 게 워낙 오지랖 넓게 투자를 많이 해요. 사실 은행도 있잖아요. 은행이 아닙니다. 네.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를 뱅킹 서비스처럼 조달하는 뭐 방송 안 듣고 오셨군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본업을 떠나서 손정희 회장이 유명한 이유는 글로벌 핫한 인물들, 빅샷들 이런 사람들하고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상시적인 소통이라는 게 뭐 주기적으로 만난다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냥 필요하면 전화해서 야, 그 니네 뭐 하지? 얘 누구 있는데 그것 좀 해봐라. 돈 필요해? 빈쌀만. 예컨대 좀 예를 좀 들어주실까요? 예를 들면은 쉬울 것 같은데. 뭐 좀 큰 그림을 좀 그리고 싶어요. 네네. 뭐 이렇게 뭔가 좀 대단한 회사들의 어떤 연합군을 구성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들한테 좀 그래도 지분 투자를 좀 해주고 관계를 맺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빈쌀만을 만난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에브리띵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분. 우리 동네에도 잠깐 오셨던 그 MBS 글로벌 형님. 네. 예, 하지만 우리나라한테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는지 모르겠는 그 네네. 형님. 그 형님만을 만나서 6분 만에 얼마더라? 2,100조 원. 100조 원. 100조 원짜리 펀드를 만들고 싶다. 네.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45조 원을 네. 그냥 딱 꽂아받은 6분 만에. 그리고 마윈을 처음에 초창기에 만났을 때는 딱 6분 면담하고 마음에 들어. 2천만 달러 꽂아줄게. 이런 스타일. 아, 그래요? 네, 그리고 2천만 달러만 200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알리바바가 상장할 때 거의 한 69조 원? 네네. 700배 정도 수익을 냈던. 그리고 그리고 뭐 잡스한테 전화해서 그 모바일 폰 우리 쓰자. 네네. 빌 게이츠 잠깐 와봐. 네. 야, 너네 왜 싸우냐? 이런. 그런 식을 해왔다는 거죠? 그쵸. 오. 그러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일종의 글로벌 혁신 조율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손정희 회장이 그럼 딱히 하는 일이 뭐냐? 네. 라고 얘기하면 되게 애매해요. 이분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뭐 차량 공유 서비스에도 투자하고 회사도 이렇게 최대 주주라든지 아니면 주요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네. 뭐 로봇 회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요. 인공지능도 그러니까요. 하고 뭐 네. 페퍼라는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도 만들고 뭐 AI 투자도 하고 뭐 별거 다 합니다. 뭐 네네. 초고속 인터넷도 하고 모바일폰 통신 사업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해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직업이 딱히 뭐냐? 그러면 뭐라고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좀 뭐한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글로벌 조율자나 혁신가 혹은 뭐 미래에서 온 사나이 이런 네네.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맵을 그리는 사람, 네. 미래의 그림을. 그럼 이 사람이 전망을 하는 사람이냐?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전망이랄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전망이 맞는 거고, 그걸 성공하지 못하면 전망이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만드는 사람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분이랑 이제 우리나라 주요 네네. CEO들이 만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묘한 그 기대감이 있는데 네. 제가 예전에 그 전경련의 탄생 관련한 취재를 했을 때 네. 전경련을 처음 만들고 거기에 이제 회장단을 보면은 정주영, 네. 뭐 이병철,
그죠 뭐 예를 들어 구 회장님, 뭐 네네네. 진짜 우리나라의 경제의 산 증인들, 이 입지적인 인물들이 네. 정경련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습니까라는 회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소련이랑 수교를 맺을 때 정치적으로 공산국가와 민주주의 국가가 이거 수교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그때 대통령보다 먼저 정주영 회장이 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 협력 구조를 만들고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이후에 정치권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지 대사가 있을 때 뭔가 우리나라에 진짜 돈 제일 많은 사람들, 네네. 제일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국가지 대사를 하는 걸 봤을 때 좀 그 가슴 떨림이라 그럴까? 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막 돈도 많고 조직도 크고 네. 산업적인 역량도 있고 그분들이 글로벌하게 사업을 하면서 맺은 네트워크는 또 얼마나 넓겠어요. 그렇죠. 네. 뭐 기부중 회장도 다 그렇게 옛날 우리의 입지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의 모임을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그때 굉장히 좀 그걸 취재하면서 좀 가슴이 좀 떨렸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와 비슷한 장면으로 일단 이제 정경련이라는 조직은 지금 힘을 많이 잃고 회원사들이 다 떠났고 네. 이후에도 어떤 재계단체가 회의를 하더라도 총수들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대부분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보통 네네. 가죠. 네. 그리고 뭐 대통령 행사라든지 이런 좀 권력형 행사에는 총수들이 가요. 가죠. 네. 근데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뭐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냥 뭐 말씀하시는 거 듣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날 손정희 회장하고 만난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 구강모 회장, 그리고 한화에서는 김승현 회장이 안 오고 그 김동관 첫째 장남 왔고 네. 거기에 김택진, 네. 이혜진 이제 신흥 IT 쪽의 이제 그 총수들이죠. 네네. 이혜진 씨는 자기 총수 아니라고 뭐 국회도 잘 안 갈라 그러더니 이럴 때는 총수라고 또 가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예요. 네. 했을 때 요새 그 4차 산업혁명을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제가 그 고태봉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인터뷰하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인공지능, 손정희 회장이 인공지능이 첫 번째, 인공지능이 두 번째, 인공지능이 세 번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이 뭘까요? 한마디로 그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맞아요. 사실 뭔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뭔가의 뭐 사람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으로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이 정도까지는 뭐냐, 뭐 추상적으로는 알겠으나 인공지능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인공지능은 그게 지능이잖아요. 네네. 이 사람이 참 지능이 좋아. 근데 뭐 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네. 이 사람은 뭐 자동차를 잘 만들어. 네. 이 사람은 경제를 되게 잘해. 네. 뭐 금융에 전문성이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지능을 그냥 지능으로서 존재하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게 제 전문 용어 배워왔습니다. 네. CPS로 설명을 할 수가 있대요. CPS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이버 네. 피지컬 시스템. 가상현실 속에서 뭔가 그 연산이 일어난 것을 피지컬, 예. 물리적으로 실현해내고 마지막 예. S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시스템. 시스템. 예, 시스템적으로 이걸 관리하는. 전체가 같이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걸 단순히 지능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네. 이거는 예를 들어 머리도 아니고 머리 속에 있는 지능이에요. 네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지능, 그쵸, 그쵸. 연산하고 뭐 이런 능력이겠죠. 네. 그러면 두 뇌는 뭐냐? 하드웨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하드웨어잖아요. 네. 이거를 그 산업에 대비를 해보면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뭐 AI니 뭐 이렇게 딥러닝 연산이니 뭐 이런 방식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거의 하드웨어는 이거를 기억하는 반도체라든지 네. 이거를 연산을 하는 연산 장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네. 그럼 머리가 판단을 해서 머리 혼자 이렇게 있으면 그걸 뭐 하겠어요? 실행을 해야죠. 그렇죠. 네. 3차 산업혁명까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정보 처리로 인해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러니까 연산을 해서 나온 결과물을 실제 움직임까지 연결을 시켜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이 있다. 그럼 네. 내비게이션이 정말 좋으면은 거기에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있을 거고, 네네. 거기에 뭐 메모리가 있을 거고, 그 내비게이션 하드웨어가 있으면 여기서 주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보고 운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C와 P가 연결이 돼서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 자동차들의 어떤 여러 개의 플랫폼, 네. 뭐 여러 개의 자동차들이 연결되는 그런 것도 시스템이 또 해줘야 되는 그렇죠. 역할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인공지능 업체란 무엇인가? 모든 업체겠네요. 거의 모든 업체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C를 담당하는 업체, P를 담당하는 업체, 그것을 유기적으로 관리하는 S를 담당하는 업체를 따져 보면 사실 모든 업체가 될 것 같은데요. 그쵸. 진짜 거의.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이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CPS로 변해가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게 지금 뭐 자동차 회사들도 예를 들면 현대차가 투자를 했을 때 뭐 인모터 네. 이게 전동 킥보드 같은 거 하는 회사거든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죠. 뭐 그냥 킥보드도 모빌리티니까. 모빌리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얀덱스라든지, 그러니까 여기 차량 공유 서비스, 네네. 그랩이라든지 이런 데도 투자를 해요. 그럼 이건 차량 플랫폼 업체잖아요. 네네. 뭐 그런 데도 투자를 하고 예를 들면은 또 뭐 예를 들어 그 이노베이션 센터를 곳곳에 만들어서 네. 스타트업의 중국의 업체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네, 어쨌든 어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영상 인식 네. 그 인식 회사 그 뭐 영상을 제가 뭐 PD님한테 드리면은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광장에다 이렇게 놓고서 사람 얼굴을 막 찾아요. 다 인식한다는 거예요? 다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굉장히 무섭죠. 네. 공산당이 그런데 네. 이 사람들 막 다 찾아가지고 누군지도 다 범인 알고. 발견 네. 이게 가능해지는 네네. 안면 그러니까 얼굴을 인식하는 영상을 인식하는 딥러닝 인공지능 업체예요. 음. 그러면은 얘네한테 왜 음. 투자를 할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자율주행차가 움직일 때 이게 사람별로 사물별로 이 영상을 분류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스템 업체 여기도 자동차 안에가 다 네트워크화돼야 되잖아요. 네네. 이건 시스코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더 이상 자동차라는 물리적 실체만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뭐 시스템 인프라 업체도 있어야 되고 인공지능 업체도 있어야 되고 뭐 이게 그 영상 인식 업체랑도 제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이게 누군가하고는 손을 잡아서 이걸 혼자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이걸 제일 잘할까를 보고 네. 걔네를 합병을 하던 제휴를 하건 그러니까 뭔가 관계를 맺어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제일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네.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시대고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는 사실 그동안 그런 협업이 굉장히 부족했던 걸로 굉장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아왔어요. 네. 그리고서 그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작년 초에도 그랬고 올해 취임하면서도 그랬고 글로벌 협업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보도자료 엄청 냅니다. 계속적으로 그걸 내고 있어요. 네. 뭐 크로아티아에 있는 전기차 회사에도 투자한다 그러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반면 국내에서의 협업은 거의 없어요. 이미 뭐 현대차도 해외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공유 업체라든지 뭐 이런 곳들에 투자를 하고 같이 손을 계속 잡고 있는데 현대차가 그러면 뭐 삼성하고 손을 잡았냐? 현대차가 한화하고 손을 잡았냐? 뭐 삼성하고 한화하고 손을 잡았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번 진짜 머릿속으로 못 들어봤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뭔가 행사가 열렸는데 네. 우리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재용 부회장하고 정의선 부회장이 나와갖고 둘이 악수하고 사인하고 이거 손 들고 있는 장면 못 봤죠. 상상도 잘 안 되죠. 상상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내부 전장 부품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심지어 그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는 차량 전장 부품을 할 거야라고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 자동차 업체들은 우리는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전기 부품이 많이 필요해라는 거를 진짜 공공연히 다 공포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두 기업이 서로 따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외 나가서 좋은 애들 찾고 있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CES 뭐 같은 데 가보면은 네. 가보면 다 자동차 콕핏이에요. 이 운전대 있는 그 네네. 계기판이에요. 네. 그럼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왜 그 콕핏 이거 잘 만드는 거는 현대차인데 네네. 그럼 거기다 현대차하고 삼성이랑 같이 하면 되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화면, 그러니까 유리창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유리창이 이제 앞으로는 디스플레이가 될 거라는 거 헤드업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같이네. 그러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도가 아니라 네. 자율주행차가 되면 할 일도 없는데 거기 영화나 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건 유리가 아니고 강화 유리가 문제가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되잖아요. 오. 그럼 디스플레이는 누가 잘해요? LG나 삼성이 잘하잖아요. 그럼 그거 갖다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안 하죠. 오히려 GM의 볼트 EV의 부품 중에 한 40%는 LG전자 건데 네. 현대차에 LG전자 전장 들어간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못 들어봤어요. 전 저 얘기는 들어봤어요. 삼성전자가 전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하만을 인수했다. 네. 그래가지고 현대차가 하만이 쓰고 있는 스피커를 뺀다.
진짜요? 네. 어. 그래가지고 그게 한동안 논란이 됐었어요. 네네. 물론 지금은 이제 하만의 이제 브랜드 쪽을 좀 쓴다는 얘기들은 있긴 한데 네네. 뭐 그런 식의 협력조차도 잘 안 하게 되고 제일 제일 단순한 이거는 좀 미세한 부분이라 잘 모를 수도 있는 건데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데 네네. LG화학이 그 분리막 더 빼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네. 예전에는 배터리 분야에서 LG화학이 압도적으로 잘 나갔고 네. SK이노베이션은 추격자였으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별로 취급 안 하다가 좀 컸어? 그럼 내가 니네 걸 안 써. 네네. 뭐 이런 일들이 경쟁사처럼 보이니까. 알게 모르게 네네. 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에 와서도 협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 문화적인 현상들이 분명히 있다고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손정희라는 하나의 사람이, 한 명의 사람이 나타나게 됨으로써 이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계기가 될 수 있을 여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손정희라는 글로벌 조율자가 뭐 이런 거 니네 그럼 같이 하는 것도 괜찮지 않아? 내가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그냥 우리나라끼리 협업을 안 했다 쳐요. 네. 그러면 손정희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데 반도체는 삼성이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네. 모빌리티 서비스는 여기가 하고 현대차가 좀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뭐 네이버 니네가 여기서 국내에는 빅데이터가 없으니까 그쵸. 네이버가 좀 해봐. 네네. 그리고 엔터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건 니네가 잘하니까 김택진이가 해보고 네. 그래고 내가 그럼 여기다 한 10%씩 지분 10%는 좀 너무 크다.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 투자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냥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던 게 AI 투자를 할 생각이 있습니까? 네. 손정희한테 물어보니까 뭐 그랬으면 할 거다. 올해 안에 할 겁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하고 갔어요. 네네. 그럼 봐요. 손정희 회장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겠다는 말이 뭐냐? 어디다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추상적이긴 한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투자하는 계기를 마련을 했을 때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음. 지능이라는 건 알고리즘이죠.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건 다 해요. 뭐 현대차도 하고 삼성도 하고 뭐 네이버도 하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데이터를 모아서 딥러닝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그럼 데이터는 누가 모으냐? 이거를 모아 놓는 데는 결국은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아. 뭐 아마존 웹 서비스 아. 뭐 그런 것처럼 네네.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네네. 이런 것처럼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 용인에다가 만들려고 그러다 못 만들게 하고 네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네이버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럼 여기다 데이터를 누가 갖다 주냐? 여기 뭐 되게 다양하겠죠. 네네. 스마트폰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차량이 있을 수도 있는 그쵸. 거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쫙 들어가서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딥러닝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생겨난 정보를 또 누가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 때문에 통신 장비도 통신- 네, 삼성이 그러네요. 하죠. 네. 그리고 AP도 하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메모리는 또 하죠. 네. 삼성이. 네. 그럼 여기서 빅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AI를 개발하는 건 네이버 랩스라든지 이런 데가 하면서 여기에 있는 하드웨어는 삼성전자가 하고 이거를 받아주는 모빌리티는 뭐 현대차가 하고 네. 여기서 통신 여기는 우리나라 SKT 같은 5G 우리나라 최초 상용화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런 기업들이 같이 손을 잡고서 하면 물론 이 기술들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스타트업 같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진짜 그것만 연구해왔던 진짜 어딘가 세계 어딘가에 있는 최강자보다 약할 수는 있어요. 네네. 하지만 이게 일단 한국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로 잘 알고 문화를 알고 그랬을 때 이 기업 자체가 협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은 뭐 GM이 자기의 자동차 문화에서 조금 벗어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회사를 만들었듯이 네. 예를 들면 이걸 협업하기 위해서 뭔가 그 스타트업을 하나 만든다거나 네. 뭐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협업은 실제 그 실무자들끼리 하는 때가 제일 좋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이렇게 모아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과 이렇게 한국형 어벤져스가 혹시 만들어진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은 기존의 가치와 충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겠죠. 사람이 했던 일들을 이제 그 뭐 AI와 예, 예. 그 AI가 이제 그 연결되는 CPS가 사람이 하는 일을 대체하는 거니까 예, 예. 어쨌든 일자리는 다 위협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부터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연구 그 단계의 테스트베드 문제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어느 정도까지 허가를 내줄 것이냐. 아,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를 좀 예를 들어 주시면요. 자율주행차를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손들으라 그랬어요. 자율주행차 혹시 뭐 테스트베드 하실 분, 그러니까 애리조나가 손을 들었죠. 네네. 그래서 거기에 거의 뭐 전 세계 회사들이 다 가갖고 거기 애리조나에다가 자율주행 그 연구센터를 만들고 해서 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네. 오늘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그 일본 규제, 네.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나왔을 때 네네. 그 항목들을 이렇게 보다가 제가 정밀화학 하는 분들하고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일본이 잘하는 분야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소계 수지라는 거예요. 불소계. 뭐 네. 이게 말 자체가 어렵죠. 네. 그러니까 불소를 가지고 만드는 화학 물질인데 네. 왜 우리나라에는 불소를 안 해요? 그랬더니 위험하대요. 네, 그렇죠. 불소 공장 여기서 만든다 그러면 누가 허가해 주겠습니까? 싫어하겠죠. 위험하니까. 못 만들어요. 아. 이미 학계에서도 잘 못할 정도래요. 학계에서도 불소를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유독 물질도 쓰고 막 그런데요. 네네. 그러니까 연구자들도 위험해서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일본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 네. 오랜 동안 위험 물질을 다뤄왔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착착착착 쌓여가지고 10년, 20년, 30년이 쌓인 노하우 때문에 거기가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우리나라는 위험하니까 안 되고 공장 만들어도 안 되고 그럼 불소계 공장 어디다 만들어야 되니까 뭐 기승전 새만금 얘기하더라고요. 네. 사람 별로 없고 네. 사람 없고 그냥 공터로 있는 데다가 터져도 괜찮은 터져도 괜찮다는 게 터지란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철저하게 하긴 하지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클 수도 있을 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수용성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들을 누가 조율을 해줄 수 있느냐? 결국은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규제를 풀어야 된다, 안 풀어야 된다, 이 규제가 맞다, 틀리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되든지 안 되든지 기업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된다 그럼 깔끔하게 안 된다 그럼 안 합니다. 그리고 딴 걸 하겠죠. 딴 걸 하든지 해외 나가서 네. 하든지 이래요. 근데 거기서 아이고 좀 잘 좀 설득 좀 해봐요. 네. 뭐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그 정치권의 어떤 표심 때문에 같이 기업을 공격한다든지 네. 이럴 때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형 어벤져스를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들이 만들어져서 뭔가 산업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국민적으로 용인하는 거 국민적으로 용인하는 건 정책적으로 용인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 좀 있긴 합니다. 정서적으로 용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어려운 과제지만 지금 글로벌 금융 환경이 예전에는 그러니까 삼성이 왜 반도체를 하면서 이렇게 취약한 부분들이 생기냐, 왜 네. 일본한테 의존하는 부분이 생겼냐고 했을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삼성이 굉장히 물건값은 잘 쳐준대요. 그리고 비싸게 사와요? 비싸게 사주는데 최고를 사준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최고로 했을 때는 사주는데 네. 잠깐 경쟁 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서 신제품 개발하면은 그러면 여기 딴 데를 또 산다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힘들다는 거예요, 삼성이. 그럼 이제 사실은 삼성의 전략이 굉장히 글로벌한 거예요. 네. 글로벌 소싱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제일 좋은 거를 뽑아서 우리가 제조해내는 그게 엄청난 능력이잖아요. 제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재료를 써야 된다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어... 제일 좋은 회사 나라에서 아니 너네 뭐 북한 주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래버리니까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되면서 네. 뭔가 글로벌 소싱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멀티벤더라든지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국내 어벤져스를 만들었을 때 국내 업체들끼리 뭐 툭탁툭탁 싸울 수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정도 것이라는 거예요. 둘이 총 쏘고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무역 장벽을 가지고 둘이 싸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글로벌 환경이 뭔가 개방적인 시대로 갔을 때에서 또 변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과거처럼 완전히 개방된 세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로 좀 더 강화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상은 일정한 수준에서 자국 우선주의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국내 업체하고의 협업은 꽤나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은 꽤 필요한 예.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굉장히 현재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좀 짚어보면서 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기업들이 좀 어떤 한 축의 중심축이 필요한지를 좀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물론 아직 저도 마찬가지로 실감이 잘 안 나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불편해요. 예. 네, 불편하긴 하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좀 반드시 필요하긴 하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었는데 네. 현대차가 이제 아까 GM의 전장의 40%가 LG전자라 그랬잖아요. 현대차의 그 부품이 3만 개인데 네. 여기 40%라 그러면은 12,000개잖아요. 네네. 12,000개를 LG전자한테 받는다. 좋죠. 근데 협력업체가 몇 개인데 현대차에. 그거 다 죽이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죽이겠다는 얘기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체감적으로 공감해주기 좀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들리겠네요. 그래서 불편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협업이 없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라웠지만 그 협업을 하는 것도 정말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